As you begin working on Matrix 4, and who knows how many more. I fly, or I fall. You better have some good answers. Morpheus. The line was traced, I don't know how. What? 낮에는 번듯한 직장인의 삶을, 밤에는 해커의 삶을 살고 있는 앤더슨에게 어느 날 트리니티란 여자가 접근하며 그의 인생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악몽처럼 뒤바뀌며 정체불명의 요원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로 인해 앤더슨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피어스와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모피어스를 만난 앤더슨은 곧바로 선택이란 걸 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가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The Matrix is a computer-generated dream world. 더 큰 문제는 이제 막 진실을 알게 된 앤더슨에게 구원자라는 타이틀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도 앤더슨이 빠른 성장을 보여줬다는 건데, 그것도 잠시, 기대감은 이내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매트릭스 안에 있던 예언자 오라클의 대답 때문이었죠. Do you think you are the one? I'm not the one. Sorry, kid. 하지만 그 사실을 알려없는 모피어스는 여전히 앤더슨에게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원들에게 정보를 빼돌려 이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이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한편 배신자 사이퍼는 제일 먼저 현실로 복귀해 동료들을 살해하려 했지만 결국 계획은 실패하고, 가까스로 현실로 복귀한 앤더슨과 트리니티는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매트릭스로 향합니다. 영화는 형제였던 레리 워셔스키와 앤디 워셔스키의 작품입니다. 왜 과거형이냐면 이제는 형제가 아닌 자매 사이니까요. 레리는 라나로, 앤디는 릴리로 성전환 수술을 무사히 끝마친 후 둘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암튼 형제이건 자매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은 1995년 어쌔신에서 각본을 맡으며 영화판에 뛰어들었고, 이듬해 바운드란 작품에선 메가폰을 잡으며 감독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매트릭스를 내놓으며 영화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 후 둘은 매트릭스 다큐를 하나 기획해냈고, 2003년엔 무려 3편의 매트릭스를 한꺼번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 1과 매트릭스 2 사이에 위치한 옴니버스 형식의 애니메이션이었고, 두 번째는 매트릭스 2, 그 다음은 매트릭스 3였죠. 이후 이들은 2005년 제임스 맥티그 감독과 손을 잡고 V4 벤데타를 제작해내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3년 뒤인 2008년엔 스피드 레이서를, 2009년엔 빌을 주인공으로 했던 닌자 어쌔신을 제작했고, 2012년엔 다시 메가폰을 잡아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만들어낸 뒤 2015년 주피터 어센드, 그리고 배두나가 주연했던 미드, 센스 8까지 제작하며 자신들의 세계관을 더욱더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다 매트릭스를 다시 들고 와 여러 면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선 리뷰 영상 뒷부분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누군가는 워셔스키 자매를 보며 매트릭스 이후 볼 게 없다는 말로 그들을 폄훼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매트릭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이나 편집 같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매트릭스란 영화 하나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네오는 영화 초반 초유와 거래를 하며 한 권의 책을 들었습니다.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숑이란 책이었죠. 시뮬라크르는 장 보드리아르가 체계화시킨 철학 용어인데, 원본으로부터 복제되어 나온 또 다른 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플라톤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기도 하죠. 플라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원형인 이데아, 복제물인 현실, 복제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삶 자체가 복제물이고 그걸 다시 복제한 게 시뮬라크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는 시뮬라크르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원본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뮬라크르가 단순한 복제의 복제물이 아니라 복제한 대상을 뛰어넘어 자신의 공간을 재창조해가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과 시뮬라크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그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으나 인간은 죄 때문에 신과의 그 유사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으며 우리는 시뮬라크르가 되었고 감성적 실존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도덕적 실존을 상실했다. 이러한 설교는 시뮬라크르의 악마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플라톤주의를 전복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지에 대한 원형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시뮬라크르의 지배를 찬양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들레즈는 기존의 사상을 뒤엎으면서 서구 기독교 세계의 사고방식을 깨뜨렸습니다. 참고로 시뮬라크르는 가상, 거짓, 그림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시뮬라크름에서 유래한 말이고 오라클이 네오에게 보라고 했던 데메트 너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라틴어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정리한 게 바로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숑이라는 장 보드리아르가 저술한 책입니다. 네오가 들고 있던 바로 이 책 말이죠. 잠깐 스치는 장면에 지나지 않지만 그저 흔하디 흔한 소품일 뿐이지만 매트릭스와 시온, 네오로 변해가는 앤더슨,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스미스를 비롯한 영화 속 모든 설정과 관계, 그리고 믿음, 사랑, 그에 따른 선택들이 이 책 한 권에 녹아내려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 이후 앤더슨에게 내뱉는 초이의 대사 또한 앤더슨이 예언 속 그 네오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Hallelujah. You're my savior, man. My own personal Jesus Christ. You get caught using that. Is the construct. 니힐리즘은 라틴어의 물을 의미하는 니힐이 그 어원으로서 허무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앤더슨이 들고 있던 건 앞서 말했던 대로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숑이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넘기자마자 등장하는 단어가 니힐리즘이고 그 니힐리즘 옆으로 네오가 초이에게 건네줄 데이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이는 데이터를 건네받고 난 뒤 넌 내 구세주라며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이건 앤더슨이 구세주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함과 동시에 구세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피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앤더슨이 인간 세계를 지켜내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에게 집중했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시야를 넓혀 더 크게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 한 명의 구세주가 인류를 구해낸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과 신념 그리고 선택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모피어스의 신념과 믿음이 앤더슨에게 전해져 그가 인류의 희망인 네오로 바뀌었고 트리니티의 사랑과 희생이 네오에게 복제된 뒤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시뮬라크르가 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네오가 죽음으로써 네오의 세상은 무로 돌아갔습니다. 니힐리즘 그 자체죠. 참고로 허무주의는 삶에 의미가 없다는 믿음과 결합된 절망감을 수반하는데 이 또한 매트릭스의 세계관 그 자체입니다.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로봇을 만들어냈고 로봇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죠. 한 로봇이 자신을 죽이려던 주인을 살해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로봇과 같은 바디를 공유하는 모델 전량을 폐기 처분하려 했습니다. 물론 자유를 외치며 로봇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 추방당한 로봇들은 얼마 뒤 그들만의 작은 도시를 만들며 정착했고 이내 공일이란 국가로 성장하며 인간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두 집단은 공생하며 잘 지내는가 싶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균열이 갔습니다. 로봇의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 공일이 어느새부턴가 세계 경제를 좌우지하게 되자 인간이 그들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죠. 국경이 봉쇄당하자 로봇들은 평화로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인간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로봇들 또한 더는 참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너무나 나약했고 로봇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인간들은 로봇들의 에너지원인 태양을 차단하기로 결심하는데 그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에너지원을 잃은 로봇들이 태양 대신 도초에 널린 인간들을 주목했기 때문이죠. 매트릭스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는 완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벽함으로 인해 실패의 쓴맛을 봅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의 불안정성 때문이었죠. 시스템은 그런 인간들의 특성을 연구해 곧바로 두 번째 매트릭스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의 지배자 아키텍트는 직관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세 번째 매트릭스를 만들어낸 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앤더슨의 시대인 여섯 번째 매트릭스까지 그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계속 실험을 이어나갔습니다. 참고로 매트릭스에선 시온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네오가 매번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해 앤더슨은 여섯 번째 네오인 셈이고 그의 발자취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아키텍트의 정보 수집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라클 또한 시스템 안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키텍트가 손을 잡은 프로그램이 바로 오라클이었죠. 오라클은 원래 인간 정신의 단면들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Bingo. 하나의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선택권을 주면 인간의 99%가 매트릭스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빨간 약이 아닌 파란 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빨간 약을 선택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매트릭스 전체가 늘 불안정성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오라클이 예언자처럼 굴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을 가장한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서 말이죠. 꽃병을 조심하라는 말을 함으로써 꽃병을 깨게 만들었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몰아가며 네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게 만들었습니다. Sorry, kid. 마치 빨간 약 같은 빨간 사탕을 건네주며 Candy? 메인 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고 유도하기도 했고 트리니티와 시온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거라며 은연중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사라진 모피어스에게도 약을 팔았는데 나를 믿던 안 믿던 네오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모피어스의 선택권을 단 하나로 압축시켜버렸고 다시 만난 네오에겐 그가 거절하지 못할 인류의 운명이란 짐을 지어줬습니다. You are all that stands in his way. 동시에 자신과 아키텍트의 관계에 대해 썰을 풀기도 했죠. 니오베가 함선을 건네줬던 것 또한 오라클 때문이었습니다. Bingo. 선택을 빙자한 강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예언자로 만든 그녀만의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라클은 녹색 옷을 입고 쿠키 굽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녹색 옷은 매트릭스의 상징인 바로 이 장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암시하고 있고 쿠키를 굽는 설정은 컴퓨터의 쿠키 파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한테 보라고 했던 글귀는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금원인데 Means no. 데메트 노치,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6명이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솔론, 탈레스, 그리고 스파르타의 킬론까지. 건물 속 액자의 가짜 도시와 창문 너머의 진짜 도시. 지각하면 자르겠다는 선택을 가장한 협박. 상사의 말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던 네오는 자꾸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쯤
유리가 아주 깨끗하게 닦이게 되죠. 이건 액자 속의 도시 대신 창문 너머의 현실, 그러니까 가짜 대신 진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실체가 아니죠. 둘 모두 매트릭스 안에 복제된 데이터에 불과하니까요. 네오가 가지고 있던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시옹 책 속의 데이터처럼 말입니다. 네오는 모피어스와 접촉한 뒤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던가 아님 그대로 잡히던가. 이때 네오는 첫 번째 선택에서 계속 신경 쓰였던 창문 밖 세상의 높이를 처음 경험하며 탈출을 포기합니다. 왜인지도 모른 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선택에 대한 결과로 네오는 스미스와 마주하게 되고 다시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의 삶과 해커의 삶. 둘 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말이죠. 어찌 보면 선택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모피어스의 흔적과 매트릭스의 실체를 쫓던 그였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죠. I give you the finger, and you give me my phone call. 세 번째 선택에 대한 결과로 네오는 또다시 선택을 강요당하지만 이때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트리니티의 선택이라고 봐야 하죠. 다섯 번째 선택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진짜 선택을 하는 듯 보였지만 평소 네오의 성향과 행적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모피어스를 구하는 선택 또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을 택한 모피어스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앤더슨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구해낼 구원자 네오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걸 운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건 아키텍트의 계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선택에 다다라서야 네오는 그간 자신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오에겐 더 이상 선택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I still love candy. No, thank you. 물론 페르세포네의 키스 요구라든지 시온의 운명과 트리니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또 다른 종류의 선택이 주어지긴 했지만 더 이상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설정만 놓고 봤을 때 네오는 예수에 가깝고 트리니티는 말 그대로 삼위일체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죠. 한 번 죽은 뒤 다시 태어나 각성을 하는 것 또한 기독교의 세례와 유사합니다.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니까요. 더 나아가 이렇게 각성한 네오는 매트릭스가 아닌 현실에서도 기적을 일으킨 뒤 인류를 구원합니다. 밝게 빛나던 빛에 온몸이 휘감기던 모습 또한 천사의 그것과 흡사하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에 불과할 뿐 그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의 매트릭스, 여섯 번째의 시온, 그리고 여섯 번째 네오. 열반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된 환생을 해야 하는 불교의 그것과 닮아있죠. 마음이 현실의 구석을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도 그렇고 인과율이나 장자의 호전몽 또한 그러합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영화 곳곳엔 불교와 기독교의 상징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종교라는 하나의 단어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종교가 인류를 구원해낸 걸까요? 시온이 현실 세계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이란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단서는 차고 넘치지만요. 종교가 인류를 구해낼 거란 환상은 있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순간 모피어스의 믿음과 네오의 구원자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진 오직 절대자의 계획과 예언, 그리고 단 한 명의 구세주에게 인류의 미래를 걸고 있었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다른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각자의 신념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뒤엉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때만이
모두의 인과관계가 합쳐져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나 단 한 명의 구세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란 소리죠. 이 또한 앞서 언급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그 이데아를 깨부순 들레즈, 그가 재정립한 시뮬 라크르와 이어져 있습니다. 모피어스는 네오를 찾아내 그를 현실로 이끌었고 그가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네오에 대한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배신했고 시스템에 들어갔다 나온 네오는 그의 믿음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모피어스는 그토록 믿어왔던 네오의 말을 처음으로 부정하는데 The prophecy was a lie. I don't believe that. 이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모피어스의 믿음은 네오가 아닌 예언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느부갓네사로가 폭파되며 모피어스의 좌절은 극에 달했고 그 후 그는 전과 다르게 오라클을 100% 신뢰하지 않게 됐고 네오를 더 이상 구원자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네오와 트리니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더는 맹목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던 네오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피어스의 변화는 이 대사에 모두 녹아내려 있죠. I had dreamed a dream. But now that dream is gone from me. 하지만 얼마 뒤 모피어스에겐 또 다른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You did it. 예언 속에 나오는 그가 아닌 네오라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쉽게 말해 모피어스는 믿음을 상징하고 그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변치 않는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네오를 향한 트리니티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건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오는 트리니티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시온을 지켜냈고 더 나아가 인류를 매트릭스 안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트릭에 불과합니다. 트리니티의 행동 역시 네오와 모피어스처럼 오라클의 예언, 그러니까 오라클의 설계대로 진행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라클은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리즈 마지막에 말하던 그녀의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시리즈 전반에 깔려있는 고양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Deja vu. Wait. I've seen this. Deja vu, right? 독극물이 있는 상자 속에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과 죽어있을 확률이 중첩됩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쪽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란 거죠. 상자를 열기 전까진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이 남을 테니까요. 앤더슨은 데자뷰를 느끼며 고양이를 받고 그 후 그는 스스로를 네오라 부르며 그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메시아가 되는 앤더슨과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앤더슨 중에서 메시아가 되는 쪽을 보여준 거고 우리는 그러한 네오의 시점으로 진행된 하나의 세계를 본 겁니다. 쉽게 말해 영화 속 종교나 신념들이 뒤섞인 것처럼 매트릭스와 시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화면과 우리의 경계선 또한 이 순간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네오가 죽은 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잠시 사라졌다가 재생되는데 이건 네오가 겪은 데자뷰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하는 건 스크린 너머의 우리들 뿐이죠. 감독은 대체 왜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러한 장면을 넣은 걸까요? 혹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세상을 구해낼 네오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각성한 네오가
매트릭스의 세계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경험을 선사한 게 아니었을까요? 전 오라클이 말하던 믿음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로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애니 매트릭스에 나왔던 키드는 네오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뒤 요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치 네오처럼 꿈속에서 미래를 경험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 매트릭스에서 벗어납니다. You'd save me. I didn't save you, kid. You saved yourself. 그 후 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시온을 구해내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온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전령사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애니 매트릭스에 나온 키드와 매트릭스 3의 키드는 동일 인물입니다. 오시리스 최후의 비행편에서 대원들은 기계들이 시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주에는 이 사실을 급하게 시온에 전화를 했고 그런 그녀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테디우스는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마치지만 둘의 세상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주애가 매트릭스에 남긴 정보를 입수해 시온의 위기를 모두에게 전달한 게 니오베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위험을 자처하며 옛 연인이었던 모피어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네오에겐 자신의 함성까지 넘겨주며 시온을 지켜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룩사령관은 구세주를 믿는 모피어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사건건 모피어스와 대립하며 의원들과도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모피어스가 이상주의자라면 그는 원칙주의자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니오베가 시온을 지켜냈음에도 그는 원칙을 고수하며 그녀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엄격함을 자신에게도 적용했고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는 쉽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Commander, do you think that we have any chance? You, Counselor, I wouldn't ask me that question. I would ask him. 12명의 의원들은 무기력하게 보이는 듯했지만 그들은 네오에게 힘을 실어줬고 모피어스를 지지했습니다. 또 나아가 시온을 지켜야 할 함선을 무려 3척이나 시온 밖으로 내보내는 선택을 하는데 그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기독교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암튼 이 모든 인물들은 서로가 얽히고 설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냄으로써 모두가 시온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실패했다면 네오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메로빈지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매트릭스 내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오라클이 나타난 뒤론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가 오라클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물론 메로빈지언 역시 아키텍트와 오라클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실체에 대해서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건 매트릭스4에서 메로빈지언이 그지꼴로 나온다는 거겠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는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사랑을 아냐는 네오의 질문에 라마칸드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의미라고. 그리고 그는 운명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은 말을 하면서 Grateful for my wonderful wife, for my beautiful daughter. They are gifts, and so I do what I must do to honor them. 그는 딸을 구하는 듯 했지만 스미스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영화 끝 무렵 사티는 다시 부활했고 우리에게 맑은 하늘을 선사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린 마치 트리니티가 된 것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정반합.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영화는 모든 걸 어둠으로 돌리며 끝이 났지만 정반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발걸음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스미스는 끝까지 네오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앤더슨이라고 불렀죠. Mr. Anderson. Mr. Anderson. Mr. Anderson. Goodbye, Mr. Anderson. Goodbye, Mr. Anderson. Mr. Anderson. Mr. Anderson. Goodbye, Mr. Anderson. Mr. Anderson, welcome back. Can you feel it, Mr. Anderson? Mr. Anderson! Anderson and Smith. 앤더슨의 삶과 네오의 삶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할 때부터 스미스에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앤더슨이 네오가 되는 순간 스미스라는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니까요. 필요성이 사라져 삭제될 처지였던 라마칸드라와 카밀라처럼 말입니다. 스미스가 앤더슨에게 집착을 했던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미스는 인간을 질병이자 바이러스로 취급했습니다. A virus. Human beings are a disease.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네오에게 한 번 당한 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인간들처럼 변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돼 자가증식을 시작한 거죠. 그 후 그는 사티와 오라클을 흡수한 뒤 현실 세계까지 침범해 네오의 마지막 계획을 막으려 했고 매트릭스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인류가 저질렀던 실수와 비슷합니다. 본인의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으니까요. 영화 매트릭스에 너무나도 많은 뒷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루고 싶긴 하지만 막상 그걸 듣고 있다 보면 하품만 나올 게 뻔하게 몇 개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앤더슨이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유리창을 닫고 있던 사람들은 워셔스키 형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매지만요. 둘, 앤더슨이 탈출을 시도하던 이 장면은 실제로 34층 높이의 창가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대역 없이 말이죠. 셋, 오라클의 집에서 초능력을 부리던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대한 오마주였습니다. 넷, 워셔스키 자매는 또 다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참고하며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섯, 트리니티 역의 캐리 앤 모스는 발목 부상을 당했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잘릴까봐. 여섯, 워셔스키 자매는 워너브라더스에게 8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요구했지만 제작사는 8분의 1인 1,000만 달러만 지원해줬고 그러자 둘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 10분가량의 씬에 그 제작비를 모두 써버린 뒤 제작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들이 원하는 제작비를 손에 쥘 수 있었죠. 7. 영화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배우와 제작진들은 철학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숑을 포함한 3권의 책이었죠. 그건 매트릭스란 영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감독이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무술 연습에도 4개월 이상 투자해야 했습니다. 8. 매트릭스의 컨셉 아트는 제프 데로우가 작업했고 그는 감독이 상상하는 모든 걸 현실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는 스티브 스크로스가 맡으며 씬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 그걸 바탕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9. 원래 앤더슨 역할은 윌 스미스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와일드 와이드 웨스트를 촬영 중이라 거절했고 그제서야 키아누 리브스가 배역을 따내게 됩니다. 참고로 모피어스 역엔 발 킬머와 게리 올드만 그리고 사무엘 잭슨이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스미스 역엔 레옹의 장 르노가, 트리니티 역엔 산드라 블럭이 제안을 받았었죠. 10. 매트릭스 1과 매트릭스 2의 오라클과 매트릭스 3의 오라클의 모습이 다른 건 오라클을 연기하던 배우 글로리아 포스터가 생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11. 네오는 숫자 1을 뜻하는 원의 아나그램이고 그를 배신하는 사이퍼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0을 의미합니다.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를 뜻하고요. 그래서 네오는 101번 방, 트리니티는 303번 방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12. 원래 스위스는 매트릭스와 현실에서 성별이 다른 캐릭터였습니다. 현실에선 남자, 매트릭스에선 여자.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별이 여자로 고정되는데 이건 성전환 수술을 결심한 감독들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닐까 합니다. 매트릭스 4를 보고 실망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똥덩어리를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일단 오프닝을 보면 감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간판으로 말이죠. 우선 이 장면에 나왔던 간판엔 스페인어로 사포라 미에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떨어지며 이런 글이 나오죠. 포도주 러프트 셋. 똥맛. 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로 시작과 동시에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먹할 필요 없이 이건 똥이라고. 영화 초반 스미스는 네오를 보며 드립을 쳤습니다. 자유로운 우리 모기업 워너브라더스가 3부작의 속편을 만들겠다더군. 우리 없이도 하겠다. 협조 안 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리곤 이런 말도 덧붙였죠. 자네는 그 이야기가 끝났다고 했지만 원래 이야기라는 건 끝나지 않아. 더 재밌는 건 바로 뒤이어 나오는 장면인데 이때 애널리스트는 네오에게 파란 약을 건네줬습니다. 모피어스가 제안했던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파란 약을 건네준 거죠. 그러고 보니 벅스의 머리색 또한 공교롭게도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전하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이거 다 구라니까 진짜를 찾아가라고. 이거 매트릭스 속편 아니라고. 난 스미스고 니들한테 파란 약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런 의미로 말이죠. 영화는 시종일관 이런 식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이런 대사를 내뱉질 않나. As you begin working on Matrix 4, and who knows how many more. 매트릭스의 근본인 철학을 평가절하하지 않나. 사실 나 1편은 별로였어. 성진이니 철학이니 못 참아주겠더라고. 그러다 결론은 액션 만세를 외치질 않나. Allow me to sum up our goal in a single word. Bullet time. Bullet time. 그리고 이 장면은 애널리스트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목표를 한 단어로 말하면 Bullet time. I know. Kinda ironic. 한마디로 반어법을 통해 울분을 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메로빈지언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우린 품위가 있었어. 스타일이 있었어. 말로 대화를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술, 영화, 책도 지금보다 나았어. 중요한 건 독창성인데 지금은 너 때문에 똥같은 쓰레기 천지야. 이렇게 말해도 분이 안 풀렸는지 마지막에 큰 한 방을 날렸습니다. This is not over yet. I will sequel franchise spin-off. 전 이래서 이 영화가 좋습니다. 자신들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더는 후속작이 나올 수 없게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린 거니까요. 기꺼이 똥칠을 해버린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매트릭스 시리즈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매트릭스 3에 찍혀있는 마침표가 영원히 지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감독이 이 영화에 똥만 뿌린 건 아니었습니다. 매트릭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팬서비스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예전의 장면이나 설정들을 바로 옆에서 또는 다른 각도로 지켜보게 만든 것. 네오의 방을 마치 투어하듯 연출한 것. Holy shit. This is his apartment. 정교하게 진보된 그래픽 대신 과거의 CG를 충실하게 재현한 것. 고양이와 데자뷰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했던 것. Déjà vu. Deja vu, right? 이 모든 건 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트릭스4는 매트릭스 시리즈의 연장판이 아닙니다. 매트릭스는 3에서 끝난 게 맞고 이건 그냥 감독의 인터뷰 내지는 팬서비스 영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I don't believe it. I know what you're trying to do. 매트릭스는 네오가 심취해 있던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시옹이고 감독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피어스이자 트리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앤더슨이 그가 될 수 있게 수많은 깨달음과 기회를 제공해 줬던 것처럼 감독이 우리에게도 이 영화를 통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 그리고 동서양의 철학을 넘나들며 하나의 이야기를 진행한 것 또한 진실, 그러니까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건 선택이나 믿음, 신념, 또는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린 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우리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매트릭스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선택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고 난 뒤 우리는 사색을 했고 탐구를 했으며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낸 뒤 다시 리셋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리셋은 언젠가 벌어질 또 다른 빅뱅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였습니다.